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용히 하시고 이제 16번 주제죠. 빠릅니다. 16번은 다양한 이제 사회 불평등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우리 수능에서 나오는 건 빈곤이랑 사회적 소수자, 그 다음에 성불평등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 한번 살펴보시죠. 네. 자, 빈곤은 두 종류의 빈곤이 있었네요. 뭐랑 뭐가 있었죠?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이랑 상대적 빈곤이 있었죠. 조용합니다. 절대적 빈곤은 그냥 기본적인 이식주도 갖춰지지 않은 정말 필요 최소한의 조건도 갖춰지지 않아서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정말로 가난한 상태를 이제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고, 이 절대적 빈곤을 구분하는 기준을 이제 우리 수능에서 묻죠. 절대적 빈곤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최저 생계비였고요. 그럼 상대적 빈곤은 뭐였어요? 중위소득이 중위소득이 50%가 소득이 낮을 경우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절대적 빈곤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빈곤에 해당하는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하나의 그래프로 일반화를 시켜드렸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소득이 제일 낮은 사람부터 제일 많은 사람을 일렬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오는 게 뭐였어요? 중위소득. 네, 이게 바로 중위소득이었고, 이 중위소득의 50%. 요거보다 이제 소득이 낮으면은 빈곤이 무슨 빈곤? 네, 이게 상대적 빈곤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것처럼 최저 생계비보다 소득이 낮으면은 이게 절대적 빈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최저 생계비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이제 우리가 이 빈곤 파트가 도표가 아닌 개념형으로 나올 때 알아두셔야 할 포인트는 뭐냐? 절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율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율이 있죠. 빈곤을 두 번 적었네. 자, 이 두 빈곤율을 더했을 때 이 빈곤율의 합은 그 나라 전체의 빈곤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없습니다. 왜죠? 다른 것도 있다. 다른 것도 있다. 겹치는 부분이 있어. 맞아요.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더한 순간 그 나라 전체 빈곤율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문장이 되지 않고요. 근데 제가 이제 중간고사 때 함정을 팠을 때는 절대적 빈곤이랑 상대적 빈곤이 제가 동일한 값으로 놓은 다음에 이 하나에 따른 빈곤율이 그 나라 전체 빈곤율이 되냐라고 물었고, 그 나라의 빈곤이 절대적 빈곤이랑 상대적 빈곤밖에 없다라고 또 가정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복잡한 표현을 통해서 이걸 제가 꼬아가지고 응용으로 문제를 냈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예. 그래서 보기 조금 어려운 목이었고요. 그다음에 아무튼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소득 불평등 현상이었는데, 소득 불평등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돈이 많은 사람과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나뉜 현상이니까 결국엔 빈곤층을 표현하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이 소득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기 더 적합한 개념이 있었거든요. 혹시 무슨 개념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왜 상대적 빈곤이 더 설명하기 적합해요? 범위가 넓어서. 범위가 넓어서? 그 포인트도 있고. 자, 이 표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세요. 빈곤만. 핵심은 최저 생계비랑 중위소득의 50%입니다. 소득이 뭐보다 높지만?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높지만 중위소득이 50%보다 낮은 사람. 즉 이거는 뭐에만 해당하는 사람들?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절대적 빈곤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개념은 상대적 빈곤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또 조건이 하나 있죠. 뭐가 뭐보다 높을 때? 최저 생기보다 더 낮아요. 그렇죠. 최저 생계비보다 중위소득이 50%가 높을 때, 혹은 상대적 빈곤이 절대적 빈곤보다 높을 때.
이런 단서가 있을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준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상대적 빈곤이 절대적 빈곤보다 높기 때문에 이 표현 제가 일반화시켜서 알려드렸던 거지만 문제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개념으로 나오면 이 정도 표현만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고 도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개념은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사회적 소수자가 뭐죠?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수인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좀 권력이나 영향력이 권력의 열세. 지금 여러분들 맞는 말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장애인. 장애인도 있고 여성자 여성. 어린이. 어린이 여성 흑인. 흑인 제가 보통 이제 장애인.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해드리는 것은 장애인이나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를 제가 소개해드리거든요. 이들은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의 정확한 개념은 뭐냐면 신체적 혹은 문화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서 부당한 차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여성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네요. 그거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보기가 좀 어렵겠고요. 장애인 외노자는 확실하죠. 자, 아무튼간 이분들에 대한 이제 표현을 이제 우리 수능에서는 한 5가지 정도로 낸단 말이에요. 자, 이들에 대한 차별이 이러한 사고로부터 시작된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분법적 사고. 이들에 대한 차별은 이분법적 사고가 뭐예요? 그대로만 땡한 거죠. 시각. 정확합니다. 이분법적 사고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이고 이분들은 비정상이에요? 아니죠. 이분들도 정상이고 우리도 정상이래. 이분들은 비정상이고 우리는 마치 정상인 것처럼 나눠버렸기 때문에 둘로 나눠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차별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과 사회적으로 소수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잘못 말할 뻔했죠. 자, 그러면 여기 개념 명칭에 소수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이들은 반드시 수적으로 적은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점에서 또 주의하시라고 했죠. 이들은 반드시 수적으로 소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수가 적지만 사회적 수수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거네요. 그게 누구예요? 지배집단. 맞아요. 지배집단. 갈등원이 말하는 지배집단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럼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적 소수자를 구분하는 구분 기준도 알 수 있겠네요. 뭐의 유무? 권력. 사회적 권력이나 영향력의 유무로 판단합니다. 사회적 권력이나 영향력의 유무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들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필요한데요. 이 배려가 지나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역차별이 맞아요. 이들에 대한 배려는 지나친 배려는 역차별의 문제가 있어요. 역차별의 문제를 초래한다 표현을 하죠. 근데 사실 저는 역차별이라는 표현에 딱히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개념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역차별의 대표 사례가 이제 어떤 시험들의 장애인 TO를 말하죠. 그래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장애인들 시험도 어차피 안 보는데 괜히 TO 만들어놔서 비장애인들이 한두 명 더 붙을 수 있는 거로 못 붙게 된다면서 차별나간다고 역차별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면 사실 안 되잖아요. 본인들이 언제 사고당해서 장애인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장애인들이 언제 시험 볼지도 모르는데 이걸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동의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개념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규정은 어때요? 상대적이다. 이들에 대한 규정은 상대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에 대한 규정은 상대적이다. 지금은 제가 아프지 않으니까 다치지 않았으니까 장애인이 아니지만 불의 사고를 당한 순간 저는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국에서 일하니까 외노자가 아니지 외국으로 건너서 일하면 저는 외노자가 되니까 제가 또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죠.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규정은 상대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 관련 개념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다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가 성불평등입니다. 성차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성불평등 사례는 굉장히 많죠. 유리천장도 있고 유리벽도 있고, 그러니까 여성의 그러니까 승진이 막혀 있는 유리벽도 있고,
유리 천장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업무로부터 분리된 유리 벽 같은 현상도 있네요. 그 다음에 여성의 임금 격차 같은 다양한 이런 여성 차별 문제가 나타나죠. 그럼 이런 여성 차별 같은 성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이성 불평등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게 뭘까요? 인식. 맞아요. 우리들의 인식입니다. 좋아요,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죠. 이 문구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는 표현을 고르시면 정답이 되는 문제였어요. 과거에는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올해 6월, 9월 평가원에서 요 성불평등 파트를 도표로 냈네요. 두 문제나. 와, 충격적이죠? 그러면은 요 말은 올해 수능도 여기서 도표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제 이런 쉬운 개념형이 아니라 도표로 나올 거를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대신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6월은 14번, 14번은 빈곤이고요. 그 다음에 6월 10번, 10번이랑 그 다음에 9월 7번, 얘네가 이제 성불평등 같은 도표 문제입니다. 세 문제를 연달아 한번 풀어주세요. 네, 바로 해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빈곤 개념 관련 문제예요. 질문을 보니까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및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원에서 결핍된 상태라며 최소한의 생활 유지, 이게 키워드가 되겠군요. 그럼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B가 무슨 빈곤? 네, 절대적 빈곤이고 A가 상대적 빈곤이 되겠네요. 그럼 보기를 봅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를 객관화된 기준에 따라 규정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객관화된 기준이 뭡니까? 중위소득의 50%. 그럼 A를 B로 바꾼다면요? 네, 최저생계비 둘 다 객관화된 기준으로 비교를 하죠. 정답은 1번. 이렇게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게 지금 평가원 수준이에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나머지 보기가 조금 어려웠죠. 한번 같이 볼게요. 절대적 빈곤 가구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선 나타나지 않는데요. 아니요. 자,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국가가 어디예요? 미국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 절대적 빈곤 가구가 없겠어요? 분명히 있겠죠. 그냥 상대적 그 수치가 적을 뿐이죠. 나타나지 않는다. 이 표현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3번. B에 해당하는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는 항상 상대적 빈곤 가구에 포함됩니다. 절대적 빈곤 가구는 항상 상대적 빈곤 가구에 포함될까요? 항상은 아니죠. 항상은 아니에요. 이 항상 때문에 틀린 표현입니다. 3번 답이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나라가 전체로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의 중간 소득인 중위소득보다 빈곤층이 어떨까요?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오히려 빈곤 가구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항상이라고 서술해서 답이 될 수 없는 표현이었고, 그다음에 4번. 전체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율을 합한 값이라고 하네요.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4번 답이 될 수 없고, 마지막 5번. 이 가에다가 상대적 박탈감의 발생의 원인이 되는가가 들어갈 수 있대.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되는 빈곤은 뭘까요? 둘 다 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둘 다 되는 거죠. 상대적이라고 써있다고 상대적 빈곤만 해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엔 예아니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5번은 답이 될 수 없었어요.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도표 문제는 어땠어요? 여러분 어려우셨나요? 안 풀었어요. 안 풀었다고? 안 풀면 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 네, 풀어보셔야죠. 도표 문제도 여러분 도전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도표 문제는 아니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기억을 보니까 A국은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에 근로자의 성별 평균 임금 격차가 증가했답니다. 자, 성별 평균 임금 격차는 무슨 정보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남성 대비 여성 비율. 여기 첫 번째 별첨에 나와 있죠.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뭐분의 뭐래요? 남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분의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임금 격차를 알 수 있겠죠. 자, 보니까 A국은 T년에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몇 %예요? 50%?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50% 정도로 추정이 되네요. 자, 이 말은 남성 임금이 100만 원일 때 여성 임금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5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럼 여성 임금이 더 적네요. 근데 T 플러스 20년의 각국은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몇 %를 증가했죠? 100%를 증가했으니까 이때는 남성 임금이 100만 원이면 여성 임금도 100만 원이라는 거죠.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감소했어요? 격차가 감소했죠. 증가하는 표현 때문에 기억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간단하고요. 다음에 니은 B국은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에 여성 의원 비율이 낮아졌답니다. 자, 여성 의원 비율 뭘로 하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별첨을 보니까 앞에
정보가 여성 유형 비율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 여성 유형 비율 그냥 비율값으로 여러분들이 비교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미국의 티견의 여성 유형 비율 몇 %일까요? 30%?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한 38%로 내가 한번 추정해 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T 플러스 20년에 미국의 여성 유형 비율을 18% 정도 한번 추정을 해볼게요. 어때요? 여성 유형 비율이 38%에서 18%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줬고 수를 물었으면 여러분들 뭔가 숨겨진 단서를 찾아내셔야 하지만 비율을 줬는데 비율을 물었으니까 그냥 표에 있는 숫자 그대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이제 도표 문제라고 겁을 먹으셔가지고 괜히 못 푼 거지 사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T는 T년에 B의 T 플러스 20년에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A국이 B국보다 많이 증가했대요. 한번 봅시다. 이거 맞는 보기예요? 틀린 보기예요? 틀린 보기예요? 맞는 보기. 맞는 보기예요? 틀린 보기. 그럼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봅시다. 자, T 플러스 T년의 각국의 여성 임금 비율,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50에서 T 플러스 20년의 100으로 지금 증가를 한 거예요. 근데 B국은 어때요? 비국도 B국은 50에서 80. 80으로 증가를 했네요. A국이 B국보다 더 많이 증가했으니까 D국 맞는 보기 아닌가요? 평균 임금을 몰라. 이거는 뭘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평균 임금이요. 남성의 평균 임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T년에 남성 임금이 그대로였는데 남성 임금이 있었는데 이 여성 임금은 비율은 변하지 않은 채 남성 임금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여성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는데도 여성 평균 임금 비율 요게 높아질 수 있겠죠. 네. 여성 평균 임금 비율이 아니라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근데 반대로 미국은 남성 임금은 그대로 있었는데 여성 평균 임금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50에서 80%로 이 비율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남성 평균 임금 비율을 우리가 변화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디귿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고요.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 A국은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에 경제 및 정치 차원의 지표 모두 성불평등이 완화됐지만 B국은 경제 차원의 지표에서만 성불평등이 완화됐대요. 기업 D국이 틀렸으니까 리얼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경제 차원은 뭘 보면 되고 정치 차원은 뭘 보면 돼요? 경제 차원은 여기 임금 비율 보면 되고 정치 차원은 요거 여성 유형 비율 보면 되죠. 자, 보니까 경제 같은 경우는 A국 같은 경우는 50%에 100%로 여성 임금이 증가한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유형 비율도 20%에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38% 정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둘 다 여성의 뭐라고 표현할까? 성불평등이 완화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여성의 평균 임금은 증가했지만 유형 비율은 어때요? 18%로 오히려 내려갔기 때문에 정치 차원은 그 불평등이 완화됐다고 표현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4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음 도표 문제. 자, 바로 보기로 넘어갈게요. 지문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니은의 여성비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A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서 승진의 진입장벽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높대요. 자, 요걸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요 여성비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죠. 첫 번째 별점을 보니까 여성비가 남성수분의 여성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A국의 니은의 여성비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1이라고 나와 있네요. 1이라는 값은 이 시기에 A국의 남성 수와 여성 수가 어때요? 남성 임원 수와 여성 임원 수가 같다는 겁니다. 남성 임원이 한 명이면 여성 임원도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네요. 만약 이 여성비 값이 1보다 작으면 무슨 임원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남성 임원이 더 많다는 거고 1보다 더 크면은 반대로 여성 임원이 더 크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B기업이랑 C기업은 1보다 작으니까 이 시기에 남성 임원이 더 많지만 D시기는 오히려 D기업은 오히려 여성 임원이 더 많으니까 기업은 어때요? 틀린 보기가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니은 B기업은 기업의 성비 불균형이 니은의 성비 불균형보다 작답니다. 성비 불균형이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별점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자, 바로 구해 봅시다. B기업의 기업의 성비 불균형. 자, 여기서 보면 0.5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러면 여기서 남성이 몇 명일 때 여성이 몇 명이라는 거야? 남성 10명이 10명일 때는 5명인데 계산하기 숫자가 크니까 그냥 2명 중에 1명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그럼 식을 한번 그려봅시다. 니은에서 B기업의 성비 불균형 구하는 식 불러보세요. 남성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를 대입해서 불러보시라고. 1 플러스 2 플러스 2 더하기 1 1 분의 2 마이너스 1 곱하기 100 곱하기 100분의
100에 절대값을 하면은 요 값은 몇이에요? 3분의 1을 100으로 곱한 거니까 뭐 33.3%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B기업의 니은의 이제 이 성비 불균형을 구하는 거는 0.3이라고 나왔으니까 몇 분의 몇으로 바꿔서 10분의 3으로 바꿔서 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10 불러보세요. 10 플러스 3 10 빼기 3 곱하기 100 네, 절대값을 하면은 요거는 13분의 7을 곱하기 100을 한 건데 요거 아마 제 기억으로 53.83가 73가 뭐 대충 그래요.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아무튼 근데 굳이 이거 계산 안 해도 3분의 1일 거야 13분의 7일 거야 13분의 7이 크니까 당연히 그냥 이게 더 크겠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럼 니은 맞는 보기 틀린 보기? 니은 틀린 보기. 틀린 보기예요? 맞는 보기 아니야? 맞아요. 맞는 보기. 아니 지금 다 보이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기억의 성비 불균형이 여기 33.4이고 맞는 보기. 니은의 성비 불균형이 53.84라고요. 이거는 뭐 사실 더 이상 제대로 그냥 여러분 착각하신 거죠. 니은 맞는 보기고요. 디귿 C기업의 경우 니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래요. C기업의 니은에 보니까 임원이 0.4라고 나와있어요. 이 말은 남성이 몇 명일 때 여성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남성이 10명일 때 여성이 4명이랍니다. 0.4라고 하니까 40%라고 줬는데 사실 40%가 아니라 14분의 4니까 아마 대략적으로 28%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 단서를 보면 10년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여성비와 20년 후에 이들 중에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들의 여성비를 나타내는 거래요. 20년, 이 T 플러스 20년의 임원은 사실 여기 있는 숫자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사실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서 말하는 T 플러스 20년의 임원 수는 이 T년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여성 임원과 남성 임원의 여성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보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리을 기업의 성비 불균형은 C기업이 D기업보다 크대요. 그러면은 기업을 물었으니까 이렇게 C기업이랑 D기업 물으면 계산하면 되는데 C기업 0.5는 우리가 이미 계산을 해놨죠 여기다. 그럼 마지막 D기업의 성비 불균형만 구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몇 분의 몇? 2분의 3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되죠. 그러면 식 한번 불어보실래요? 2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3 곱하기 100.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상관없죠. 이거 하면은 20%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C기업이 D기업보다 더 크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이것도 4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네요. 네, 그래서 도표 문제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나 어려웠다 솔직하게. 괜찮아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웠다. 나는 할만했다. 오케이. 만약 어려우셨다면 아직 도표 문제가 여러분들이 숙지가 안 된 거고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별첨에 있는 단서대로 그냥 천천히 따라가기만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이었으니까 본인이 이걸 어렵게 느끼셨으면 도표 문제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오늘은 17번 주제까지 할 거거든요. 17번 주제가 아닙니다. 17번 주제가 뭐로 돼 있어요? 사회복지제도인데 사회복지제도는 제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왜냐면 또 사회복지제도가 도표 문제와 두 문제가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다 못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18번 사회제도 파트를 소개해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순서가 바뀌었지만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가 50분 안에 주어진 시간으로 활용을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사회제도는 사실 우리 수능에서 빠진 주제입니다. 과거 개정 전에 5단원에 차지하던 내용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개정이 되면서 이 5단원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 사회제도를 또 모르면 안 되는 게 여전히 우리가 기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수능에서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념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럼 우리 수능에서 나올 만한 사회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네요. 뭐랑 뭘까요? 가족제도랑 교육제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가족제도 중에 일단 가족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가족의 유형은 두 종류가 있네요. 뭐랑 뭐가 있을까요? 확대가족과 핵가족. 물론 다른 가족도 있지만 우리 수능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묻는 건 확대가족과 핵가족이 있고요. 자, 확대가족과 핵가족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였죠? 인원수? 인원수라고 하면 정확하지 않죠?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녀? 아닌데? 세대수. 세대수? 세대수도 아닌데? 기혼 부부? 왜 핵심이 안 나오지? 기혼 미혼? 아니에요. 뭔가 부정확해요. 그렇죠. 결혼한 부부의 숫자. 결혼한 부부가 몇 쌍 이상? 확대가족은? 두 쌍 이상이면 확대가족이고 결혼한 부부가 한 쌍이면은 핵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두 세대
이상의 부부. 2세대 이상의 부부가 함께 사는 가족의 형태가 확대 가족이 되고요. 반대로 2세대 미만의 부부, 그러니까 한 쌍이라는 거죠. 2세대 미만의 부부가 함께 살면 그게 핵가족이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능에서 많이 묻는 표현 중에 하나가 2세대 가구라는 표현입니다. 이 2세대 가구는 확대 가족일까요? 핵가족일까요?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시라고 했죠. 2세대 가구면서 확대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구성은? 자녀도 결혼해요? 맞아요. 부모에다가 자녀도 결혼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자녀? 기혼 기본 자녀로 표현을 하죠. 부모 플러스 기본 자녀. 그 다음에 핵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한 부부가 한 쌍이어야 하니까 부모 플러스 그렇죠. 미혼 자녀로 구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의 형태 요거 개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수능에서 물을 수 있는 게 가족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관점은 뭐랑 뭐가 나와요? 네, 기능론과 갈등론이 나오고요. 지겹죠? 기능론 입장에서 이 가족 제도를 바라볼 때 기능론 갈등론은 뭘 묻느냐? 가족 문제의 발생 원인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 그럼 기능론 입장에서 가족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요? 역할을 맞아. 자신 구성원이 주어진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가족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기능론이 말하는 가족 문제 중에 대표적인 예시가 이혼, 유기, 별교 같은 가족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가족 해체가 있습니다.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등론 입장에서도 가족 문제를 말하는데 그 원인을 설명할 때 기능론이랑 포인트가 다르죠. 가부장제가 이제 중요 단어인데 그 말은 가부장제가 있다는 건 가족 내에도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서열이 있다는 거고 집에 피지배가 있다는 거고 그럼 가족 구성원은 결국엔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가족 내 불평등 구조가 핵심이에요. 가족 내 불평등 구조. 이 가족 내 불평등 구조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뭐가 되는 거예요? 가부장제가 되는 거죠. 물론 사회 구조 자체도 불평등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족 제도 안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가족 내 불평등 구조죠. 돈을 버는 가장 남성이 권력을 갖고 있고 여성은 권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떤 가족 문제가 나타나죠? 갈등론이 말하는 가족 문제의 원인은 뭐였어요? 사례는? 지금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족 문제라기보다는 과거 전통사회에서 나타나는 거였잖아요. 어떤 것들? 왜 대답 못하지? 유산? 제사. 과거에 우리 할머니들 목표나 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는데 그분들은 집안일. 다 포기하고 집안일만 해야 했어요.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었죠? 가부장제 때문에. 여성은 힘이 없으니까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남성의 말을 따라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전통사회에서 발생했던 여성들의 일방적 희생.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문제들이 되겠네요. 이렇게 가부장제에 초점 맞춰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제도도 소개해 드려볼게요. 교육제도도 기능론과 갈등론이 나옵니다. 교육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자, 기능론은 교육제도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긍정적으로 좋게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학습도 맞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제 수업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대학 가는 걸 좀 바꿔 표현해 주세요. 신분 상승. 맞아요. 여러분들 꿈을 이루려고 성공하려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 학교 교육은 그럼 여러분들에게 무슨 기회를 제공한다? 신분 상승, 상승의 기회를 제공해 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원하는 필요한 성적을 학교에서 요구하는 성적들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인재를 선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적재소수에 배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능론의 입장에서 뭘 강조해요? 개인의 노력. 능력과 노력을 강조한다는 거.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강조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을 갖추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 교육은 사회 이동에 무엇으로서 작용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회 이동에 기회도 맞는 말이지만 그 고유 표현이 있어요. 사회 이동에 안 나오네. 이거 뭔가 발문이 적절하게 떠오르지 않네. 뭔가 이렇게 길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지나가는 통로. 뭔가 적절한 발문이 안 떠올랐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은 사회 이동의 통로로 작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갈등론은 학교 교육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무리 능력을 갖고 있고 노력을 해도 그걸로 부족해요. 왜? 무엇의 영향이 더 중요하니까? 가정 배경. 가정 배경의 영향을 더 강조하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빵빵한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이 학교 교육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이 학교 교육 내용도 누가 정해버렸습니까?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유리하게 불필요하게 너무 투머치하게 어려운 내용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사교육을 받아야지만 이 학교 교육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학교 교육은 결국에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가정 배경의 영향으로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사회 이동의 통로로서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뭘 재생산해요? 기존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겁니다. 학교 교육은 기존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수단입니다.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그래서 학교 교육제도를 바라보는 것도 기능론과 갈등론이 내용이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교육의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교육 결과의 평등이랑 하나 더 있잖아요. 접근 기회 평등. 이거를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육의 기회 균등. 교육의 기회 균등은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 기회 평등과 그리고 교육 결과의 평등이 있습니다. 접근 기회 평등이 뭐였어요? 누구나 뭘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면 된대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뭡니까? 중학교까지 의무 보상 교육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접근 기회 평등입니다. 그럼 이 접근 기회 평등을 강조한 건 기능론일까요? 갈등론일까요? 둘 다요. 정답은 둘 다죠. 기능론이든 갈등론이든 접근 기회 평등을 강조합니다. 근데 기능론은 접근 기회 평등이면 어때요? 충분해. 왜? 기회를 마련해줬으면 그 다음에 누구 몫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고 노력 안 하면 성공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갈등론은 이걸로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왜? 이 교육의 결과는 무엇에 영향을 받으니까? 개인의 노력이 아닌 가정 배경에 영향을 받으니까 빵빵한 사교육을 받은 사람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출발점이 애초에 다른 거니까 누구나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결과의 평등까지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등론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고 접근기의 평등은 기능론은 접근기의 평등만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하지만 갈등론도 접근기의 평등은 주장한다는 거. 이걸 갖춰줘야 하면 이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의 평등까지 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 이걸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지금 5분 정도 남았나요? 7분이나 남았네요. 그러면 우리 19번 대중매체 가볼까요? 선생님.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끊어주세요. 달려다 참았다. 할 수 있는데.